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만 3권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한 게 이렇게 CD로도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오디오북까지 해서 총 4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고용 문제, 윤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급조했어요. 뭘 급조했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관련 민간 자문위원회를 급조했어요. 2015년에.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뭐 창단 멤버예요. 그 이제 책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40분 정도. 중간에 휴식 시간 있나요, 혹시 근데? 그냥, 예, 예. 알아서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어, 그래서 저는 좀, 여기 이제 질문지도 쭉 읽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최근에 오늘의 주제인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또 다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질문에 해답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새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인공지능과 이제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좀 구체적인 것보다 좀 거시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기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원래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이 형성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운동은 먹잇감을 구하고 번식을 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또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자기 사지를 움직일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두뇌가 작은 존재일수록 미래를 멀리 바라보는 그 시간이 짧아요. 또 그러니까 그 스팬이 짧은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도 짧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도 짧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스팬이 길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멀리 보면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과거를 더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해보면은 더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 그 다음에 도망가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 이 전두엽이라는 이제 사령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전략 기획을 해서 일관되게 행동을 해야만이 또 이렇게 연애에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힐러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갔대요.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이를 반대하다가 다시 게이를 찬성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 동기부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우리 생명체가 오랫동안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만들어왔던 이 지성이 광물체로 전이되는 현상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생화학적으로만 지성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반도체라든가 광물에서 그 약간의 전기의 흐름만으로도 지성이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최근에.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저는 지구사적인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무생물의 지성이 생물의 혼돈을 정리해가는 혁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계를 정리하는 법칙이 카오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혼돈스러운 것들이 점차 무생물, 어떤 광물체로 들어간 지성에 의해서 데이터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인 다르파라는 데서는
인간의 뇌파를 원격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의도는 굉장히 황당하게 미국에 입국하는 테러범의 마음을 읽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연구였는데 그게 일부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음으로써 그 사람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는 뇌파를 분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단어를 떠올리고 있고 어떤 숫자를 상상하고 있는 것까지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지금 알려고 하는 직전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 정도까지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영역 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가치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이해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화가 되는 지금 계속 그런 쓰나미인 거죠.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굉장히 다양한 무형의 가치가 물질적인 유형의 가치와 손쉽게 교환이 가능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교환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자체에 무형성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F-22인가 23인가 전투기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인가 뭐 90 몇 프로인가 그래요. 지금 80%대인지 90%대인지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 최신 전투기의 그 소프트웨어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돈을 부여하는 그런 가치를 차지했던 것들이 유형성에서 금덩어리라든가 이런 금속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직접적인 우리가 뭐 짐을 나른다 그랬을 때는 어떤 위치 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쓰잖아요.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것 말고 지금까지 벌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대거 경제권으로 투입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그 객관화 능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라든가 인공지능이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객관화하는 능력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넘겨볼게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해가는 그 확대 범위 자체가요. 지금 이미 이제 물론 일부만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운송 제조에부터요, 의료 진단, 심리 치료까지 들어와 있어요. 법률 서비스는 뭐 법률 금융은 이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이거 좀 어떻게 된 거죠? 예. 미국 같은 데서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이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서 그 의뢰인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만족을 하고 법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할 일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막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왜 안 가냐면은 인간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만큼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 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싸울 때만 해도 알파고의 지적인 능력이 이제 수치화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하루에 몇 번 상대방하고 바둑게임을 해볼 수 있느냐로 수치화가 됐었거든요. 그때 알파고가 하루에 대국했던 건수가 3,000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럼 인간은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대국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 했을 때 그게 세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했을 때만 해도 지적 능력이 1000배였어요. 인공지능의 어떤 지적인 노동 능력이요. 근데 이게 이제 10만 배, 100만 배 계속 확대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또 어떤 파괴적인 점은 뭐냐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그 성능을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더 작은 칩에, 더 원자보다 더 작은 어떤 점점점 작은 거에 그 성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원격으로 중앙에 있는 어떤 방송국처럼 중앙에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수많은 계산을 하고 로봇은 그냥 라디오 수신기처럼 육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의 무한 복제성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동화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일본의 고용 상태를 보면은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미 거의 이제 실업자가 됐고요. 고숙련 노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작업 현장에서 거의 한 20,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해야만이 뭔가 직감적으로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식당에서 주방장 파워가 센 거랑 비슷하거든요. 식당 사장이 주방장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 음식의 맛이 변한 걸 금방 알아채고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숙련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일본은 직장을 유지하고 있대요. 저숙련 노동자들은 거의 다 잘려나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고숙련 노동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하자원 탐사 쪽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다우저를 가지고 추 같은 걸 가지고 왜 그 수맥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고숙련 노동자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그 센서가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마치 뭐 명당 자리를 찾는 그런 직관들과 같은. 예. 그런데 지금은 고도의 센서하고 인공지능이 지하자원을 더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금맥을 찾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고 모니터링해서 분석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해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봐도 우리가 참 교육을 한번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를 한 이제 6가지 키워드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인간의 활동이 노동과 작업과 행위로 구분된다라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구분했던 건데, 레이버하고 워크하고 액션 3가지로 구분된다라는 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두뇌가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3가지와 인간의 두뇌 유형 3가지와 인간의 행동 유형 3가지를 교집합으로 놨을 때, 저는 우리 교육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비교적 정확한 그런 방향성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얘기해볼까? 일단 노동 얘기, 인공지능 로봇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의 그 3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레이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과거에 노예나 중인 계급이 했던 거였어요. 귀족들은 레이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난을 치고 시서화를 논하고 독서 토론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은 레이버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워크나 액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으로 이렇게 교환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화폐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동은 레이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원 연구를 해보면 로봇이라는 것이 그 고대의 노예라는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로봇이 어원이 같거든요. 그랬는데 그 엑스퍼트라는 그 전문가도 중인 이하의 노예 계급애가 엑스퍼트가 많았어요. 뭐 용병,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고도의 전문가와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와 노동으로부터 실업을 맞이하는 자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동에서 해방됐다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면 자기 복잡한 업무 처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돈 주고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비싼 임금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걸 병원장 마인드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병원장이다. 이 병원의 이사장이다. 그러면 병원의 이사장 마인드라고 하면은 베테랑 의사들과의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마치 식당 사장이 주방장이랑 갈등이 생기듯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 로봇이 그 주방장하고 베테랑 의사의 기술을 능가하는 순간 그 병원장이나 이사장, 식당 사장은요, 그 사람들을 자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건 과거에서부터 1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있었어요. 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자동화 기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공장 사장들이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뭐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사고 내고 뭐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기계가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 기계를 사장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 사기 시작한 그 어떤 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싸지면 이걸 사느냐 그 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연봉을 3년을 곱한 것보다 싸지면 사버립니다. 3년.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노동자들한테 10억씩 그 월급이 나가요. 근데 그 어떤 자동화 기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29억이야. 그러면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의 그 어떤 본능, 그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언제 대량 실업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갑자기 올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2025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2025년부터 굉장히 급속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연봉이 나가는 거하고 그 기계가 싸지는 거에 그 경계선이 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말똥을 치우는 직업은 언제까지 유지됐었나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예전에는 마차가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말들이 똥을 쌌었어요. 그러면 각 마을마다 말똥을 치우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책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자동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20년 동안 말똥 치우는 직업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말이 자동차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버 워크 액션의 문제에서 이런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아마 소동주 팀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30년 불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책 선물할 거거든요 그분한테. 참 이름이 나와버렸네. 참 그게 이런 거예요. 1차, 2차, 3차 산업,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 3차까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기계가 발달한 만큼 사회가 더 복잡해졌고 그래서 그 기계들을 잘 활용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업에서 직장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런 방식의 경향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말똥 치우는 직업이 사라지고 택시기사가 등장을 하듯이.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전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인간의 심리까지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더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멘트를 날리는 지금 지경인데, 우리 서비스업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표정을 잘 읽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 2차, 3차 산업혁명 때 감소하는 직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이거는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르 프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최초로 노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이제 완전히 원년 멤버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250년쯤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 이미 이 사르르 프리에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목격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더 숙련된 노동자가 등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12시간 만에 끝날 일을 숙련된 노동자가 딱 들어오니까 12시간 걸릴 거를 이래서 6시간 만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2명이 잘리잖아요. 그 현상이 자본주의 초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잘리는 사람들, 또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2차, 3차 산업혁명, 전기가 들어오면서 증기기관과 전기가 결합하면 이제 자동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도 잘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러다이트 운동, 기계 부수는, 저 러다이트 운동을 그냥 가볍게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운동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러다이트 운동으로 사형당한 사람만 200명이에요. 기계를 부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만 거의 200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나 빈신자살한 거나 똑같아요. 기계 부수고 자기는 사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러다이트 운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범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사회 신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거나,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노동을 못하고 이제 실업으로 느끼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리에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숙련된 노동자가 일터에 들어오면서 잘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해져 왔던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서로 십시일반해서 도와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프리에라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제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그때 이 사람이 노동을 못하게 된 사람이 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어떤 인류의 복지를 이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거죠. 200년 전에. 그러니까 임금 노동과 생계를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200년 동안 기본소득 보장제라는 것이 연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아시다시피 성남시장이 좀 먼저 터뜨렸잖아요. 굉장히 그걸로 아마 인기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보장 문제도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 교육, 지금 이 얘기가 교육에 대한 것을 교집합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은 노동이라는 것, 레이버라는 것과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1996년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 일하는 사람은 2%만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98%는 레이버하고 상관없어질 거라고 예측한 게 그게 1996년이고요. 근데 저도 2%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거든요. 2%보다 심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99.9, 그러니까 0.1%만 레이버와 관계될 거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은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2%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레이버, 그것이 그러니까 노동 말고 노고, 좀 힘든 것, 노고라고 칭할 만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은 2%만 남는다. 막 이렇게 뭔가 애쓰는 거, 육체적인 노동은 뭐 이제 없어질 거고, 이렇게 창의적인 노동을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그 2%를 얘기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워크하고 액션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임금 노동과 생계가 만약에 분리되지 않는다면 98%가 불행해질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98%의 이 사람들이 임금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적으로 뭔가 보장돼야 할 게 있는데, 기본소득 보장제에서 미래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활동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권. 활동권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노인들이 하도 이제 밖에 안 나오고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저랑 가끔 만나는 표적 항암제 연구하는 정진혁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팀에서 표적 항암제 연구팀에서 궁극적으로 찾아낸 게 뭐였냐면은, 암도 결국에는 혈관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혈관. 그러니까 말초 혈관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고장나면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망률 1위, 2위를 하고 있는 암하고 심내혈관 질환 모두 궁극적으로는 혈관 질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혈관 질환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워크하고 레이버로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아니, 레이버는 끝나고 워크하고 액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워크하고 액션이 이렇게 임금 노동과 멀어지면서 축소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그 혈관 질환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류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왜냐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침 체조를 나오면 돈을 줘요. 체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데, 그게 의료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로. 왜냐면 모세혈관이 망가져 버려요, 운동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병, 좀 전에 사망률 1위, 2위, 암하고 심내혈관 질환.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 노동이 사라져가고, 여러분 그 우리 정신 노동이라는 것도요, 상당히 우리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머리 쓰는 것도. 여러분 공부해봐요. 진짜 이제 이게 심각한 공부해봐요. 금방 배고파져요. 그만큼 공부만 해도, 우리가 머리만 써도 이 두뇌에서 차지하는 그 혈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병에 안 걸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까지 지금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상황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에서 98% 또는 99.9%의 미래의 사람들에게 워크나 액션을 즐기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즐겁게 어떤 액션을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지금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잘 노는 법이에요. 잘 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돈 잘 버는 법은 지금 완전히 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교육 현장에서. 잘 노는 법. 98% 또는 99.9%가 워크하고 액션으로만 살아가게 되니까요. 근데 워크하고 액션은 약간, 이게 원래는 비화폐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교환될 수 없는 건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싸이가 그 춤을 추고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을 때, 물론 이거를 화폐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도 그런 일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술. 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취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워크하고 액션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레이버하고, 노동하고 결별하고, 워크하고 액션으로만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게 이제 그, 제 미래인문학 책에서 우리 이제 한국의, 한국 교육의 어떤, 우리 한국이 다시 정말 강대국이 되려면, 바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중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 최근에 좀 돈을 벌고 있는 한류, 한류 쪽, 그다음 문화 예술 쪽에서 그냥 좀 신나게 놀게 해주다 보면 앞으로의 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문예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문예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스토리라든가 그런 콘텐츠. 근데 스토리가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지금 가상현실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 플랫폼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은 가장 강력한 어떤 가치가 오가는 플랫폼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은 저는 인공지능 플랫폼하고 가상현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물질과 어떤 에너지의 소비 없이 노동이 사라진 인간들이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절대 자기 자존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 자존감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요, 최순실 게이트도 그 자존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 원래 청와대가 우리 집이었는데 그 강력한 욕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들어가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욕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존감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래의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일단 레이버, 노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 인간의 자존감이 완전히 상관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속에서의 어떤 역할, 가상현실 속에서 무슨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물론 가상현실 속에서의 거짓말은 신화나 스토리가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이 PC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상현실이 이제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달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오히려 가상현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상대방하고 대결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O2O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그런 어떤 세팅장 안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아질 것 같아요.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 안 움직이면 죽으니까. 자, 그런 점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뇌 유형 세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미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워낙에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화된 모든 자료를 너무나 순식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이 1초에 읽을 수 있는 그 책의 양이 800만 권이래요. 똑딱 이 순간에 800만 권을 읽을 정도로 그 성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교육하고 관련된 게, 가장 관련된 게 3번이에요. 책상에서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사라진다예요. 가장 먼저. 근데 애들은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라진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학벌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뭔가 자격증으로 뭔가 인증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 것이 확률이 많아요. 지식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식과 관련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거는 인공지능의 밥이 되기가 딱 좋아요. 그 속성상. 일단 지식과 관련해서 인공지능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무한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무한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지식과 관련된 것 자체가 의미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벌하고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앞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직업이라는 안정된 직업의 의미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지금 제 강의에서 주된 내용은 그냥 노동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니까요. 예. 이건 그 과도기죠. 사실 이건 과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의외성과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교육 방침 말고 좀 중기적인 교육 방침으로 봤을 때는 주로 고숙련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성 세 가지가 저거예요.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 또 하나가 현장 경험에 대한 어떤 안목지라고 하는데, 현장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 그러면 현장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현장 경험이 많이 쌓여 있고 복잡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결합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은 의외적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져요. 불을 많이 꺼본 소방수가 그렇죠. 사람을 많이 구해봐야만이 현장에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초보자들은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꼭 선임하사인가 중상가는 안 죽어요. 끝까지 안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어디 가면 총알이 날라오고 이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 아시죠? 신병이 가장 먼저 죽어요, 신병. 그 다음에 죽는 게 장교. 왜 장교도 사실은 전쟁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선임하사가 가장 오래 살아요. 중사. 상사는 이제 전쟁터에 안 나오니까. 상사부터는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숙련 노동자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교육 정책은요, 완벽하게 체험형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성. 그러니까 현장성에서 복잡함을 체험하면서 의외성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좀 힘든 문제예요. 왜냐면은 무수한 기업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가 HQ, 그러니까 본부가 되는 거죠. 학교는 본부가 되고 아이들은 곳곳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전부 다. 네. 곳곳에 파견 나가 있고, 근데 그게 왜 또 가능하냐면 모니터링이 철저해지는 거죠.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신체적인 컨디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박만 재도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은 그 체험 현장에서 그 학생이 몇 프로 집중하고 있는가가 다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현장 학습의 어떤 성실도가 높다. 그 직원들이 이제 멘토 멘티 관계가 되니까 학생들하고 이런 것들이요 모니터링이 다 가능해요. 본부에서 웨어러블로 다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 기술은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저는 5년 내에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들이 파견을 보낸다 하더라도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적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자, 그래서 두뇌 유형 세 가지를 이제 그 10분 내에 뇌과학에 이제 제가 공부한 뇌과학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데요. 바벨 전략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지금까지 공교육은 뭐 제가 어디서 읽은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 프로이센 교육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미국이 도입을 했고, 근데 그 프로이센 교육은 귀족 교육과 일반 평민 교육 두 가지로 나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의 출발점은 그 독일에서 귀족 교육이 아니라 평민들을 위한 교육, 즉 노동자를 위한 교육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더 찾아봐야 되지만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공교육의 출발점 자체가 레이버, 노동에 초점을 두고, 그게 지적 노동이 됐든 육체적 노동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애초에 출발을 그 패러다임 자체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 관계자분들의 두뇌 자체가 지금 변화를 맞이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지금 지배당한 상황이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서히 변한다라는 것, 어떤 제도를 천천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의 함정이 그겁니다. 세상은 갑자기 변하는데 제도는 천천히 변한다는 것이죠. 아마 뭐 항상 늘 그랬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제도권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응을 해왔죠. 그래서 두뇌 유형으로 지금 기반으로 제가 저 바벨 전략을 짠 건데, 바벨이라는 건 아령이에요. 아령. 양쪽에 덤벨이 들어간 그 아령인데, 교육 양극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란 말을 좀 지금 부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양극화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특성화, 극단적 특성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두뇌 유형이 있는데, 평균적인 두뇌 유형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자폐형이고 한쪽은 ADHD형이라는 거예요. 산만형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인류의 25%는 기본적으로 산만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의 25%까지는 아니고 한 15% 정도는 자폐형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두뇌 유형이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보통의 유형과 자폐형과 산만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뇌가 각기 그 장단점이 있는데, 자폐형의 장단점은 뭐냐면 특정 범주 내에서 심화학습에 뛰어나요. 즉 굉장히 어떤 영역 내에서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가지를 뻗는 상황. 그래서 복잡성 이해도가 높아요. 자폐형이. 근데 그것을 범주를 넓혀버리면, 우리가 자폐형 두뇌가 보면은 한두 가지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나머지 일은 잘 못하잖아요. 두뇌로 봤을 때 그것은 두뇌 전체가 한 15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두 개 회사만 발달하고 나머지 회사랑 연결이 잘 안 된 상태래요. 그게 자폐형 두뇌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폐형 두뇌는. 그래서 이 자폐형 두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특정 분야에서 논문을 쓰게 한다거나 굉장히 유능한 멘토를 붙여줬을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두뇌입니다.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보충을 설명하고 지금 좀 거시적인 얘기만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산만형으로 가보자고요. ADHD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뇌 속에 있는 15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권위가 없어요. 그 장이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폐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장이 권위는 있는데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한두 개 회사만 막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두뇌 안에서. 근데 산만형은 장이 있는데 장이 막 휘둘려요. 그 지역 회사들한테 휘둘리면서 모든 회사의 사장들이
어떤 에너지나 어떤 자본, 돈을 다 자기들이 쓰겠다고 막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폐형 두뇌가 아니라 산만형 두뇌는 지금 최근에 왜 그 ADHD 치료약 있잖아요. 그게 도파민 안정제거든요. 두뇌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산만한 아이들의 도파민을 두뇌에서 줄이는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ADHD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한테 절대 약을 먹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ADHD는 연구에 의하면 15세가 되면 거의 자연치료가 됩니다. 아주 심한 애 빼고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기 15세가 넘어가게 되면 20세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도파민의 양 자체가 전반적으로 두뇌에서 줄어들게 돼요. 도파민이 많을 때는 애들이 막 간이 부어 있거든요. 어쨌건 그게 도파민이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도파민이 막 여기저기서 활성화된 상태가 ADHD고, 그래서 ADHD 치료 사례 중에서 보면은 약물 치료와 똑같은 사례가 뭐였냐면은 산만형 애들은 굉장히 산만한 환경에서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막 영어 들리고 이러 들리고 음악 들리고 옆에서 누가 드럼 치고 있고 이렇게 산만해야 돼요. 누가 여기서 막 공놀이 하고 있어야 돼, 교실 안에서. 그 안에서 책을 볼 때 책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은 두뇌 전체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15개 회사를 이 사장들이 말이 많잖아요. 막 주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여기는 음악 처리하고 여기는 운동 처리하고 막 이렇게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 보는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책만 보라고 딱 해버리면, 조용한 환경에 이 산만형 애들을 딱 놔버리면은 책을 보는데 그 나머지 회사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이게 얘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환경에서 그 ADHD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더니 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ADHD는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ADHD 산만형 두뇌는 원래 진화심리학적으로 의외성을 처리하도록 진화된 두뇌예요. 그래서 ADHD를 가진 DNA는요, 원래 과거에 영장류, 포유류들이 집단 생활을 할 때 파수꾼 DNA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주 사소한 변수만 생겨도 센서링이 굉장히 강합니다. 산만한 애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고 있는데 창가로 참새가 한 마리 지나가잖아요. 바로 참새 봅니다. 센서링이 강하거든요. 자폐형 애들은 절대 안 봐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계에는 자폐형 두뇌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집중력이 강한 자폐형 두뇌가 교대나 사대를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출세 프로그램, 선발 제도 자체가 자폐형 두뇌가 많아지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형 두뇌를 좀 완화시키면 집중형 두뇌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력이 좋은 두뇌인데, 집중형 두뇌는요, 산만형 두뇌를 다른 인종으로 볼 정도로 이해를 못 한대요. 왜? 자기 집안에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있어요.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집안에 꼭 자폐형 두뇌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좀 이제 그 세 가지 두뇌 유형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 툴 안에서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두뇌에 적합한 인간의 두뇌는 제가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10% 미만일 것 같아요. 10% 미만. 그래서 시간 자율성이라는 것과 시간 자율성, 공간 자율성,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두뇌가 인간 선택의 자율성. 지금 오늘은 왠지 저 선생님이랑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인간 선택, 시간 선택, 공간 선택. 그 자율성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만 한번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집중형 두뇌, 산만형 두뇌, 평균 두뇌 이렇게. 그래서 포션을 지금 현재 공교육의 범위를 한 40%로 축소를 하고, 지금 상태를 바벨 전략은 산만형의 30%를 배정을 하고 집중형의 30%를 배정하자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리고 입시제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시험 문제 유형 자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수능 시험을 출제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의외성에 뛰어난 산만형 두뇌들은 그 수능 시험지가 넌센스 퀴즈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식형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왜 전혀 말도 안 되는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싸울 때 너는 어떤 식으로 화해를 시킬래?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산만형 두뇌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산만형 두뇌가 중요한 의사결정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 시스템을 교육계에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원래 이제 우리 집단 생활하는 포유류 영장류들은요, 산만형 두뇌하고 집중형 두뇌하고 이제 가운데 평균 유형을 관리형 두뇌라고 그래요. 관리형 두뇌. 관리형 두뇌하고 집중형 두뇌하고 산만형 두뇌 이 세 두뇌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멸종해버려요. 근데 그 진출 시스템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레이버하고 평균적인 공교육 그 관리형 두뇌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게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워크냐, 액션이냐, 산만형이냐, 초집중형이냐 이 네 가지를 두고 뭔가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일단 기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